합격할 겁니다. 자, 인사 나누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 있죠. 오늘 수업도 역시 의미 있는 수업 되시고 전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교재 111페이지 보면 지대와 직가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학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대와 직가 이론을 다루는데요. 자, 일단요 지대와 직가 이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대는 뭐냐면 요거는요 지대는 임대료죠. 지대는 임대료예요. 근데 직가는 임대료입니까? 직가는 가격입니까? 예, 그래 놓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론에서 배운 거 이런 거 있죠. 유량적 개념, 저량적 개념. 그럴 적에 지대는 임대료다 보니까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 받았냐라는 그런 개념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대는 당연히 유량적 개념이고요. 직가는 가격은 특정 시점에 측정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직가는 당연히 뭐다? 저량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요, 이런 거 영속성을 배울 적에 이런 거 했었어요. 소유이익과 그저 이용이익을 갖다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의 영속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소유함으로써 갖는 그 대가, 그게 바로 뭐요? 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유이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대라는 건 뭐냐?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대가야. 그렇기 때문에 지대는 뭐냐면 이용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와 직가는요 둘 다 가격인데, 예,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격 요거는 지대고, 그 다음에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 요거 요 가격은 직가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평가할 적엔 그래가지고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가격을 3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 3방식 중에서 가격과 임대료를 같이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6방법이 돼요. 3방식 6방법. 정확히 말하면 7방법이 되겠죠. 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할 적에는 3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7가지가 되는데, 어쨌든 이처럼 지대와 직가는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꺼번에 기억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지대 이론을 배운 것이 그저 리카르도 이론, 튜넨 이론, 그 다음에 마르크스 이론, 그리고 헤이그 이론, 마찰, 그리고 알론소 이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지대 이론으로서 여러분들이 본 것이 파레토 지대고, 그죠? 경제지대라고 하는 파레토 지대도 우리가 다뤘고요. 그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다뤘는데, 머릿속에 있나요? 아니면 일주일 지나니까 다 까먹었어. 예, 여러분들 제가 압니다. 이게요 배울 적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속아가지고 아는 것 같아요. 슬쩍 뭐 완전히 아는 것 같지 않아도 슬쩍 아는 것 같은데, 막상 하루만 지나도 몰라. 하루만 지나도 그게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체가 다 뭐 이 사람들 노벨상 받고 뭐 받고 하면서 한 개 한 개 이론 자체가 사실은요 뭐 한 권의 책이야.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은 있죠, 어떻게 하냐면 1시간에도 서너 개씩 배워. 그러니 그게 머릿속에서 계략적 정리, 그거 이상의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략적 정리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제 뒤따르는 거야. 노력 없이 그냥 수업만 들으면 탁 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쓸데없이 방대한 양을 갖다가 계략적으로밖에는 설명 안 해놓고서 여러분들한테 마치 다 이것이 다인 것인 양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 여러분들 난해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1차 과목 학개론 요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60점. 60점 맞으려고 공부하면 60점 나올까요? 한 70점 나올까요? 장담하는데 한 70점 나와. 근데 왜 떨어져? 그죠? 그리고 좀 알잖아요. 조금 알면 80점 나와. 조금 더 알면 80점 나오면은요. 그럼 이 민법 40점 맞아도 붙어. 1차는. 그러니까 있죠. 너무 심오하게 여러분들 파고들는 그런 공부는 조금 제가 자제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단요, 여러분들 지대와 지가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면은요, 이겁니다. 지대는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거요. 자, 도심에서는 지대가 높아 낮아. 도심에서는 지대가 높게 나와요. 임대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반면에 외곽으로 가면 임대료가 어때? 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지수함수 적으로 외곽으로 가면서 하향하고, 특징이 뭐냐? 원점에 대해서 어떻다? 볼록한 형태.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그리는 것이 지대곡선의 특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지대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여러분들 기울기가 뭔지를 모르는데, 기울기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특정한 점에서 접선이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에 있어서의 접선은요, 요렇게 되고, 요 점에서의 접선은요, 요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요 점에서의 접선은 요런 식으로 접선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도심에서는요, 기울기가 급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야. 그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기울기가 주는 의미. 기울기가, 여기는 뭐냐면 외곽으로 갈 적에 임대료가, 일단 기울기는 다 마이너스죠. 왜냐면 이렇게 생기면 이건 기울기가 플러스야. 근데 이렇게 생기면 이건 기울기는 일단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뭐냐면 외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주는 의미는 여러분들 요거 뭐냐면 토지 사용량에 대해서 다른 대체 요소의 사용량 또는요 교통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대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서, 여기서는 지대가 외곽으로 갈수록 뚝뚝 떨어지고 외곽에 가서는 기울기가 어떻다? 완만하다. 즉 그 얘기는 지대가 확 떨어진다. 외곽으로 가면 지대가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왜 단일 도심의 지대 곡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우리 대도시라고 생각하면 대도시는 도심이 하나요, 여러 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도심이 있다 보니까 그 도심마다 다 이런 모양들을 그리다 보니까 대도시의 경우에는 막 이런 곡선들이 그려지죠. 이렇게 이런 부심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다시 지대가 어떻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들이 그려지니까 대도심에 있어서는 이 곡선이 복잡하게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단일 도심을 전제로 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두 개가 똑같이 또 들어왔네요. 예,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래요. 자, 일단요, 자 여기 지대곡선의 기울기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는 알론소 이론을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돼요. 자, 분자는 무조건 뭐라고요? 토지 사용량이야. 그런데 분자가 아니고 분모죠. 분자는 반드시 한 개의 교통비다 아니면은 다른 거일 수도 있다.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대체 생산 요소, 그다음에 단위 토지량, 생산량 이런 것들이 다 예, 여러분들 거기에 시장 곡선의 기울기로 표시된다. 요거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알론소 이론, 입찰 지대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단위 토지 사용량이에요. 자, 이 그림은요, 우리가 한번 빌딩으로 그려보세요. 도심에서는 빌딩이 어떻소? 높죠. 이러던 것이 외곽으로 갈수록 빌딩들이 어떻게 돼? 점차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게 30층이야. 그럼 각 층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일하고 있죠. 그러면 각 층마다 사람들이 일하면 그 사람들이 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뭔가를 만든다는 건 반드시
물건, 상품만 만든다 아니면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죠.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같은 요만큼 토지 속에서 만들어내는 양이 도심에서는 어떻다?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토지 사용량에 대해서 생산량 해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크잖아. 여기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게 빌딩이 높다 그 뜻이야.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요, 여러분들 이 건물을 외곽에서는 이렇게 뉘어놓게 되면은 뭘 보여주냐면은 여기는 토지 요만큼에 대해서 건물 이만큼인데 여기는 토지 이만큼에 대해서 그죠? 건물이 놓였죠. 그러니까 같은 토지에 대해서 같은 여기에 요 토지 단위 사용량에 대해서 건물의 높이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이 토지 속에서는 뭘로 대체를 했어? 건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건물로 이 토지 이쪽에 이만큼의 토지가 그죠? 이만큼의 토지가 요만큼 토지 속에서는 요만큼 건물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만큼의 건물이 존재하니까 건물로 대체를 했다. 그건 뭐냐?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가 됐다는 거죠. 다른 생산 요소로. 그래서 단위 토지 사용량에 대해서 다른 토지 생산 요소, 그러니까 다른 대체 생산 요소 사용량 이렇게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글로 이 A분의 B라고 하는 것을 못 읽어. 저걸 못 읽어서 틀려요. 자, 여러분들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보면 이거요. 기업의 한계 교통비를 단위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것이 시장 지대곡선의 기울기이다. OX. 다시 기업의 한계 교통비를 단위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것이 시장 지대곡선의 기울기이다. OX. O야, O. 이게 뜻해주는 거, 요게 뜻해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B 나누기 A이다 요 뜻인 거예요. B 나누기 A이다. 다시요. 기업의 한계 교통비를 단위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 시장 지대곡선의 기울기에 해당한다. OX. O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시험에 나올 적에는요 이렇게 나와 아니면 말로 나와.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단위 토지 사용량을 기업의 한계 교통비로 나눈 값이 시장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된다. OX. 그때는 X야. 이거 나누기 이거란 뜻인데 요거 나누기 요걸로. 이거는 못하는 게 여러분들 뭘 못해서야? 한글 몰라서잖아. 한글. 학교는 몰라서가 아니고. 두 번째, 여러분들 요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요건 A에 대한 B의 값이다라는 뜻이야. 무슨 뜻이요? A에 대한 B의 값. 저게 B 나누기 A. 그거는 A에 대한 B의 값.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또 나와요. 단위 토지 사용량에 대한 기업의 한계 교통비의 값을 의미한다. OX. 오, 그게 O인데. 그러니까 A분의 B가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요 시험 문제 풀이 써서 이렇게 나왔을 적에 틀려야 된다, 이제 맞춰야 된다. 이걸 몰라가지고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여러분보다 제가 더 억울해요. 이런 거 한글을 모른다는 게.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말로 풀어 썼을 때 틀려야 된다, 우리 맞춰야 된다. 예, 이걸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어? 무엇을 뭘로 나눴대? 얘로 나누었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 얘로 나누었다. 말로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맞출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토지 이용 주체가 도시 중심에 하게 될 때는
교통비를 절약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외곽으로 가게 되면은 교통비가 더 많이 들게 돼. 그래서 교통비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애들이 어디로 오게 된다?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애들일수록 도심부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교통비의 절약뿐이니까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애가 안을 선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있든 교통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애들은 어디로 가려고 해? 일로 가고 외곽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일로 갈수록 교통비 절약분이 확 커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한다? 도심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얘기가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미리. 요거는 원점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갖춘다? 원점에 대해서 어떤 형태? 볼록.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지대곡선은 여러분들 이런 모양을 그린다, 이런 모양을 그린다. 그거는 우하향한다 그 뜻이야. 첫 번째. 그런데 요렇게 하향한다, 요렇게 하향한다. 1번이다, 2번이다. 그거는 이거 원점에 대하여 오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요거는 원점에 대하여 어떻다? 볼록한 형태다 라는 것이 그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 2번, 3번 아까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 지대곡선 내용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입찰 지대곡선, 입지경백 및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할당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요, 여러 이제 활동 주체들이 존재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뭐냐면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던킨 도너스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키도 있고, 이런 활동 주체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활동 주체들이 있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애들이 어디에 위치하게 된다? 도심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단위 면적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제일 적은 애들 아니면 제일 큰 애들.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돈을 다 지불하게 되면, 지대를 완벽하게 내게 되면 나중에 초과이윤 얼마야?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는 이게 지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면 정상이윤 없다. 정상이윤은 존재한다. 정상이윤은 항상 존재하는 거야. 자기가 가져가야 될 목, 그게 정상이윤이야. 그걸 넘어서는 나머지 것들은 이 사람들이 감히 지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지대로 자기가 정상이윤을 갖고 가고 나머지를 지대로 지불하려고 할 적에 그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그 용의, 그 금액이 제일 큰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어디에 위치하게 된다? 도심서부터 위치해서 외곽으로 가면서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그려집니다라는 것이 지대 이론으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건 누구 이론을 갖고서 출발하면 된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결국은요, 여러분들 나머지 건 다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까부터 이야기하지만 우하향하는데 무슨 곡선? 지수곡선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요런 식, 요런 지수곡선이야. 우하향하는 지수. 요게 함수가 지수로 표시되는 요런 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보통 뭘로 형성된다? 지수곡선으로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두 번째 거 보십시오.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은 여러분들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그때 다 달라져. 그래 놓다 보니까 기업이나 또 산업에 대해서도 또 어떻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절 좀 보십시오. 어떤 산업은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건 토지, 노동, 자본 요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산업은, A라는 산업은 토지는 10, 노동은 90, 자본은 없어도 되는 산업도 있고, B라는 산업은
토지가 50이고 노동이 40이고 자본은 10이라고 하는 산업도 존재할 수 있고, C라는 산업은 토지가 40이고 노동은 10이고 자본이 50 들어가야 되는 산업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런 산업은요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선호하게 돼? 노동력을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값싸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기를 선호하는 거야. 이 산업마다 다 다르니까. 반면에 이 산업은 어디를 선호해요? 자본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선호하게 되고, 이 산업은 어디를 선호하게 돼요? 그렇죠, 토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을 선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생산 요소 요거 다르다 보니까 결국 뭐냐, 어느 기업은 토지 가격을 높게 줄 수 있어. 반면에 어떤 기업은 토지 가격을 높게 줄 수가 없어. 특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토지 가격 높게 줘야 돼, 토지 가격 조금 줘야 돼. 무려 50%를 토지가 차지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얘는 농사 같은 거야. 농사 같은 거 지을 적에 도심을 선호하게 돼, 아니면은 그러면은 외곽을 선호하게 돼. 토지 사용량이 많으니까 외곽을 선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 요소가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얘네들은 산업별로다가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게 산업별로다가 생산 요소의 결합비가 동일해서 아니면 다 달라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라는 것이 여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요 지대 이론이 아니라 무슨 이론? 아직도 구별 못하면 안 돼? 지가야. 지대는 임대료죠. 지가는 가격이죠. 지대는 이용이익이요, 소유이익이요? 지대는 이용이익, 소유이익? 이용이익. 지가는 소유이익. 지대는 유량이요, 저량이요? 유량. 지가는 저량. 어휴, 천재네. 천재면 뭐하고? 4시간이 한계인데, 그죠? 4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 자, 일단요 지가이론요 마샬을 보세요. 마샬하면요 여러분들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 뭘 강조했어? 예, 위치, 그죠? 위치의 유용성.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화폐 총량으로 소유하는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을 표시한다. 그것이 마샬의 지가 이론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가지는 유용성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마샬. 그런데요 허드는요 여러분들, 허드는 뭐냐면 뭘로 이야기했어? 접근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뭐냐면요 허드는요 마샬을 더 세분화한 거야. 여러분들 위치가 갖는 이익 중에는요 여러 개의 이익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위치가 갖는 이익 중엔 그 여러 개의 이익 중에서 자, 여러분들 마샬은요 위치가 갖고 있는 것이 지대로 표시한다. 위치의 유용성, 그 위치가 얼마나 좋으냐라는 측면에서 마샬은 지대가 결정된다는 거야. 근데 그 위치의 유용성이라고 할 때 그 위치가 좋게 되면은 A라는 혜택도 있고, 위치가 좋게 되면 B라는 혜택도 있고, 위치가 좋게 되면 C라는 혜택도 있는데, 그 위치가 좋다는 것 중에서 어떤 거? 접근성이라고 하는 요것에 더 강조를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마샬의 이론을 더 세분화시켜서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다? 허드야, 허드.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인간 생태학적 이론. 그래서 지가를 갖다가요 호가 과정의 소산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호가 과정, 호가가 뭐요? 부르는 거야. 서로 부르는 거야. 막 부르는 거기에 의해서 나온 거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 절 좀 보십시오.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시장에서 만나. 그래가지고 만난 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때 공급자와 수요자는 모두 자기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자다. 결정 못하고 가격 수능자다.
가격 수능자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해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어디냐는 거야. 실제로는 뭐냐?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토지를 쓰려고 하는 수요자가 부르는 가격, 불러대는 가격, 그 가격이 결국은 뭐가 된다? 그 가격이 균형 가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부르는 가격 속에서. 그 적절한 가격이 거기서 그 속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이용하는 거야, 잠재적인 거야. 잠재적이니까 불렀어, 아니면 속마음으로 갖고 있었어. 갖고 있었던 것들, 속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이, 그것들이 전부 모여가지고선 결국 어떻게 돼? 균형 가격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인간 생태학적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들, 마샬하니까 뭐 떠오르면 돼? 위치. 예, 그 다음에 허드는 그 위치 중에서도 뭐? 예, 위치에 가장 유리한 것들 중에서도 접근성. 그래요. 그 다음 혹과 가정의 소산. 뭐다? 예, 이게 여러분들 인간 생태학적 이론인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또 뭐랑도 같은 거냐면 입찰지대설하고도 같아. 입찰지대설도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게, 여기 다 뭐 한 거야? 사람들이 가격을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니야,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무슨 가격 쓴 사람, 높은 가격 쓴 사람이 거기 위치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수요자에 의한 거예요, 공급자에 의한 거예요? 수요자잖아요. 여기 뭐예요? 잠재적 토지 수요자예요. 호가하는 과정. 여러분들 입찰이 뭔지 몰라요? 자, 물건을 놓고 부르는 거야, 사람들이. 250, 300, 400. 그게 입찰이야. 그래서 호가 과정, 이것도 뭐요? 부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결국은 뭐냐, 완전 경쟁 시장 이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야.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현실, 그 인간 생태학적,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널티 이론이라는 건, 페널티가 뭐요? 그 부과되는 거죠, 잘못된 것에. 그러니까 뭐냐면 단점이야, 단점. 그래서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페널티를 지불하는데, 여러분들 그 지대도 일종의 뭐냐면 페널티야. 뭔가에 대해서 페널티인데, 그 페널티는 모든 사람이 다 어때야 돼?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먼 곳에서는 수송비라는 페널티가 존재한다면, 가까운 곳에서는 어떤 페널티가 존재하게 돼? 지대라는 페널티가 존재를 해.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 서로 갖다준다는 거죠. 예, 그러게 여러분들 페널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요, 이런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여러분들 이 두 개만 좀 기억해 주세요. 마샬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위치. 예, 거기에 대해서 허드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위치 중에서도 어떤 거? 접근성. 위치의 유용성 중에서도 접근성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거기 나누어서 지대 이론에 대한 것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수업하는 수업에 거의 메인이죠. 1교시 수업의 이제 메인입니다.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는 적 있다, 아니면 반드시 나온다. 여기는 안 나오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도시 공간 구조로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 교재 113페이지를 보면 제일 먼저 누구냐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배워요. 뭘 배워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114페이지를 펼쳐보세요. 거기에 보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나와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 다음 115페이지에 보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나와요.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그 해리스 울만은요, 이 두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책을 공동 저서를 했어요. 그리고 노벨상도 같이 받았어, 이 사람들은. 예,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이 115페이지인가요? 거기에 있죠. 예,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에 보면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이 나와요.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절 좀 보십시오. 시험 문제는 버제스 이론 나오고, 그 다음에 선형 이론 나오고, 그 다음에 다핵심 해리스 울만 정리까지, 정리가 아니라 해리스 울만 이론, 다핵심 이론까지만 과거에는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하고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도 시험에서 다루어져. 최근에는 치사하죠. 그 얘기는 뭐냐, 학교론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는 요 세 가지만 딱 해놓으면 무조건 맞추던 요 동네를 이제는 슬쩍 뒤에 것들도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뒤에 것까지도 어떻다? 예, 정리를 해놓는데 여기를 아주 어렵게 가야 된다. 아주 쉽게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를, 왜냐면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 이름 외우는 거 아니야. 사람 이름도 못 외우는데 그 이론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고민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쉽게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고 이건 요거고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절대로 안 틀려. 자, 일단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인데요. 버제스는요,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이셔요. 그래가지고 버제스는 도시 공간 구조를 시카고를 중심으로 논해요. 근데 이 시카고가 여러분들 그 5대5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큰 호수들 있죠.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악지대예요, 평야지대예요. 그래 놓다 보니까 시카고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사형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시가. 그러니까 이 모델을 단순화시키면 시카고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심원 이론이다. 중심 하나를 놓고 이렇게 퍼져가는 이런 동심원 이론으로, 마치 뭐냐면 도시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메바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커지듯이 도시가 커져간다.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에서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여기는 결국 뭐냐면 생태학적 이론이에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본다. 그래서 무슨 이론? 생태학적 이론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동심원 이론 하면은요, 누구 이론을 차용한 거예요? 동심원 얘기 나오면 무조건 누구야? 튀넨. 합격이십니다. 튀넨의 농업 고립국 이론을 공간구조 이론에다가 차용한 사람, 이 사람이 버제스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버제스는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요, 도시의 이용이 다섯 단계로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다 몰려있던 것이 발전하면서 다섯 단계로 분화되어 간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개의 단계로 분화되어 간다라는 것이 누구 이론이다? 버제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누구 이론을 썼다? 튀넨의 이론을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일단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고개 드십시오. 버제스하면 생태학적 이론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버제스 이론은요, 딱 어떤 시점에서 도시를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도시가 처음서부터 점점 얘가 발전해서 분화하고 그 다음에 침입과 계승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점점 커지고 이론은 동태학적 이론일까요? 그렇죠. 특정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정태적인 이론이 아니라 동태학적 이론이에요. 그래서 발전 분화하는 그런 과정을 확인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동심원 이론에 있어서요, 도시가 발달하면 실제로는 10몇 가지로 분화가 돼요. 그건 세분화시킨 거고, 근데 그 이제 크게 보면 여기요, 중심지야, 중심 업무 지역이요. 그 다음 2번, 얘가 동심원 이론에 있어서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기는 무슨 지대? 천이지대, 전이지대라고 해서요. 얘가 있죠. 나무를 보면은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부름켜라는 게 있죠. 부름켜가 뭐 하는 거예요? 부름켜가 뭐 하는 데냐면 거기가 살아있어서 나무가 부피 생장하는 거야. 나무가 즉 뭐냐면 여기가 있죠.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살아있듯이 여기에서 분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그래서 전이지대, 첨이지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3번 여기는요 저소득 지역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고소득 지역이에요. 자, 요거 보십시오. 3번과 4번. 버제스 이론의 특징은요 이런 거예요. 자, 고소득층일수록 교통이 양호한 도심 가까이 위치하려고 한다. 도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그게 답이야. 시험 문제는 꼭 요렇게 나와요. 마치 슬쩍 맞는 것처럼. 고소득층일수록 교통이 양호하고 입지 조건이 편리한 도심 가까이에 위치하려고 한다라고 나와. 그럼 마저 틀려. 그거 아니야. 얘는 고소득층은요 오히려 주거 환경이 좋고 그죠? 쾌적한 어디? 외곽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4번에 위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소득 고소득인데 고소득 저소득으로 시험에 나오면 맞다 틀리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근 지역이에요. 통근 지역.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으로 분야가 된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전이지대, 점이지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중요하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야. 이 전이지대 여기에는요. 이런 겁니다. 이 도심 가까운데 그러니까 여기하고 맞닿아 있는 요 부분들에서는 뭐냐면은 저기가 상업지대 비슷하게 형성되는데 그 상업지대가 고급 상업지대야 아니면 저가 상업지대가 형성돼. 저가 상업지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요 가까운 데는. 반면에 요 3번 저소득 지역하고 밀접 가까이 붙어 있는 요 지대는 저소득층 주거 지역보다도 주거 환경이 좋은 아니면 열세인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되고 더 열세인 그런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그래서 상업지대 중에 저가 상업지대 그리고 사람들 사는 지역 중에서도 아주 진짜 최하층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이 여기에 혼재 있어. 서로 섞여 있어. 그래서 무슨 지대야? 천이지대. 바뀌어 나가는 지대. 전이지대는 뭐요? 서로 변경되는. 그러니까 천이지대, 전이지대 다 맞아. 또는 이런 표현도 맞아요. 점이지대라고 써도 맞아. 이게 학개론의 특징은 용어가 통일되어 있다. 용어가 다 다르다. 아주 환장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요 여러분들 2번 지역 천이지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는요 일용직 근로자들이 여기에 머무르게 돼요. 누가?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 지역을 머물게 돼요. 여러분들 일용직 근로자는 어디 뚜렷한 직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뚜렷한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벽같이 나가서 직업 소개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줄 서야 돼. 남들보다 늦게 가서 줄 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날 일 못해. 그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줄 서야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살 수 있어? 아니면 여기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돈 비싸면은 거기에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싸구려.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여인숙 이런 데 있죠. 여인숙. 그리고 불량주택 이런 데 머물러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심에 가서 일자리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저녁 때 일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좀 먹어야지. 먹는데 비싼 거 먹어? 아니면 싼 거 먹어? 싼 거 먹으면서
밥만 먹어 한 잔 걸치기도 해. 한 잔 걸치면 그걸로 끝나 아니면 뭐 거기서 싸움도 일어나. 그 남의 거 훔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이 전이지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요. 질병, 빈곤, 그리고 범죄 발생이 어떻다? 낮아 아니면 높아? 이게 높은 지역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이러고요. 버제스 이론에 의할 적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질병, 빈곤, 그리고 범죄 확률이 높아진다. OX. 외곽으로 갈수록 도심으로 갈수록. 여기는 고가 지역이야. 여기서는 웬만해서 그저 범죄, 빈곤, 뭐 질병 이런 것들이 확률이 어때? 낮고. 일로 갈수록 그죠? 물론 요거 말고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범죄, 빈곤, 질병 이런 것들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뭘 여러분들이 겨냥해서 답을 내야 된다? 전이지대, 점이지대를 겨냥해서 답을 내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전이지대는 저가주택지역과 요거죠. 저가주택지역과 고가주택지역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OX. 어디와 어디 사이야? 중심지와 저가주택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이 전이지대예요. 또는 이렇게 나와요. 전이지대는 고가주택 지역보다 외곽에 위치한다. OX. X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있죠. 그러니까 버제스 이론을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뭘 갖고 알아야 돼? 전이지대 이거 갖고 알아야 돼. 다시 전이지대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빈곤, 질병 이런 거 다 어떻다? 높다. 그러니까 도심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게 특징이야. 됐어요? 예, 그리고 얘는 전이지대는 3번과 4번 사이에 존재한다. 1번과 3번 사이에 존재한다. 근데 1번이 뭐고 3번이 뭔지 알죠? 예, 그게 여러분들 전이지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이 지역들이 점점 확산되면서요. 여기가 저가주택 지역으로다가 커지고 그리고 여기는 도심으로서 더 커지고 하면서 얘가 살아있는 그런 지역이 되면서 도시가 점점 팽창하고 커져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이론이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거기 내용 보세요. 자, 보세요. 무슨 관점에서? 생태학적 관점. 이건 여러분들 정태학적 설명이다 아니면 동태적 설명이다. 예, 동태적 설명입니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튀넨 이론을 적용했다. 그 다음 저소득층은 도심 가까이에 위치한다, 도심에서 멀리 위치한다. 그게 시험 문제라는 거야. 도심 쪽에 위치하고 있어. 고용기회가. 특히 일용직 노동자는 어디에 살고 있어? 예? 예, 중심지 옆에. 그 다음 4번 보세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낮아질지 몰라도 범죄, 빈곤, 질병 이런 것들은 도심에서 어떻게 된다? 가까워질수록 커지고 여기서 멀어질수록은 어떻게 돼? 도심에서 멀어질수록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뭐다? 예. 이게 왜 이게 틀리는 줄 아시죠? 요거 있죠. 범죄, 빈곤, 질병 이게 도심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걸 자꾸 하고 그리고 여기 저가주택은 도심에 아니라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도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요. 이거는 동심원 이론하고 선형 이론의 차이점 때문이에요. 무슨 이론? 이 호이트 이론의 차이점 때문이에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일단요, 여러분들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이트의 여러분들 그 선형 이론은 대도시 이론일까요? 아니면 중소도시 이론일까요? 호이트의 얘는요,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 몇 개 도시를 했대? 142개 도시를 갖고 실증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호이트는 증명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비게이션 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2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뭐 그죠? 그다음에 500m까지는 직진입니다. 그다음에 뭐 500m 지나서는 뭐 저 300m 앞에서 직진하세요. 뭐 이런 거 뜨잖아 우린. 그죠? 근데 미국 가가지고 또는요 여러분들 그 캐나다 가가지고서 또는 호주 가가지고서 거기에 도로를 달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온대요. 1000km 직진, 1000km 직진. 그리고 나서 1000km 직진. 그리고 나서 20km 앞에서 뭐 저기 좌회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1000km 직진. 거기는요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가요 어디 여기서 이렇게 새길 빠지면 여기에 이제 도시가 있는 거야. 도시라 우리한테는 이게 도시일까요? 우리 개념으로는 웬만한 동일까? 동이야 동. 동이 있게 되면은 그 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는 뭐냐면 이렇게 도심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여기가 중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개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 도시에서 이 중심지를 놓고 어떻게 되면 여기에서 마을에 간선도로가 존재를 해요. 간선도로가 존재를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에 이 도로를 끼고서 이쪽에는 어떤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몰려 살고, 그 다음에 이 도로로부터 먼 쪽에는 어떤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모두 있고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보안관 계시고 동사무소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하면서 여기에 그런 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간선도로라고 하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요 근방에는 잘 사는 사람들, 이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몰려 살고, 그 다음에 이 간선도로부터 떨어질수록 뭐 어떤 사람들? 뭐 못 사는 사람 살고, 그리고 더 먼 곳에는 뭐 공업지역, 공장 같은 거, 그죠? 거기 뭐 시멘트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위치하게 되고, 그래서 도시 모양이 이런 모양을 이루게 돼. 마치 뭐가 또 이게? 근데 걔네들은 부채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쐐기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쐐기가 저 선형이론이에요. 쐐기꼴로 도시가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형성된다는 거야. 쐐기가 또 뭔지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시멘트로 지었어, 나무로 지었어. 나무를 지었을 때요, 그 나무로 지을 때 나무와 나무, 예를 들면 기둥과 보를 갖다가 연결할 때, 나무와 나무를 연결할 적에 그 연결 부위를 갖다가 우리는 새로 된 못을 박았어, 아니면 거기에 쐐기를 박았어. 나무 못, 요렇게 생긴 나무 못을 박는 거야. 왜냐면 못을 박게 되면 못이 저기 철이니까 저기 되잖아. 녹슬고 뭐하고 흔들리고 나중에. 근데 같이 나무를 보게 되면 같은 나무들끼리 일체화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지은 집일수록 못을 안 썼어요 옛날에. 이게 쐐기야. 쐐기로다가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이런 쐐기 모양으로 이루어진 집, 그게 바로 집이 아니고 그거 생긴 도시, 이게 뭐다? 이게 호이트의 선형이론으로, 중소도시는 사실상 이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의할 적에는 잘 사는 사람일수록 교통이 양호한 곳에 위치하게 돼, 교통이 나쁜 곳에 위치하게 돼. 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제스 이론에 의할 적엔 여러분들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한다, 아니면 교통이 잘 사는 사람들은 외곽에 위치한다. 외곽에 위치한다 하면서 오히려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도 어떤 곳에?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때? 큰 도시야, 이게 작은 도시야. 작은 도시다 보니까 개념이 어떤 거냐면, 요런 데 있어야지 이런 데 가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내 나이 돼봐.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어디 결리고 어디 아프고 하면 어디 가야 돼? 그런데 이런 데서 살면은 병원 제대로 가겠어? 아니면 그때는 거의 사망이겠어? 그럴 때는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도시 가까이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작은 도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기 분들은 섬이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 저는 인천이다 보니까 그 앞바다에 전부 섬이야.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백령도 출신이야. 초등학교 6학년 때 백령도에서 나왔어요. 백령도에서. 그러니까 저 이제 제처가 이제 딱 2년 남았어요. 학교 생활. 예? 2년 남았는데 백령도에 초등학교가 2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남은 요 마지막 기간 동안 와이프가 그때 고민을 하더라고. 거기 가서 마지막 정열, 마지막 불 태울까 하면서 백령도 갈 것을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얼마나 흐뭇했겠어. 백령도. 와이프가 2년 가면은 나는 혼자서 또 그냥 신나잖아. 그래서 있는 대로 부추겼어. 가보라고, 가라고. 근데 결국 그냥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 마누라가 결정장애가 있어. 뭘 하다 고민하다가 그걸로 그치지 결정을 못 내리더라고. 그렇게 옆에서 부추겼는데도 끝내 못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마치 다 된 것처럼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야 이제 너도 우리 집에 이제 맘 놓고 놀러 와라. 다 그렇게 놨는데 친구들이 지금도 전화 와요. 야, 니 저 언제 간대냐? 예, 근데 그 섬 같은 데 가잖아요. 정말 아프잖아. 그거 고생해요. 아프면 굉장히 고생해요. 예, 이런 것들이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했을 적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뭐를 따라? 예, 교통망을 따라서 어떻게? 동질적으로 확장되면서 부채꼴 모양으로다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무슨 이론? 축 이론, 그 다음에 부분 이론. 그래서 간선도로를 따라, 도로에 따라서 형성되는 거예요. 됐어요? 뭐에 따라서? 도로. 그래서 큰 도시 이론이야 아니면 작은 도시냐? 예, 작은 도시 이론이에요. 얘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자, 교통망의 축에 가까이 누가 있지? 교통망 가까이 누가 축에, 교통망의 축에 누가 있지? 고급 주택이 위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통이 양호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고가주택, 저가주택, 고가주택이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원형 이론을 본, 동심원 이론으로 본 버제스 이론하고 근본적으로 어때? 이게 반대인 거예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 그럼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걸 여러분들하고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얘가 도시가 더 커지면,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커지면 결국 뭐가 될까요? 그때는 얘도 동심원 이론 따라가겠죠. 예, 그때는. 예, 이런 것이 여러분들 누구 이론이다? 호이트 이론이에요. 자, 호이트 이론을 하면 여러분들 축 이론이야, 쐐기 이론. 됐습니까? 선형 이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핵심 이론이에요. 다핵심 이론은요, 여러분들 아까 호이트 이론은요 진짜 작은 도시, 중소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론이라면 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요 거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대 도시 어디냐면 런던을 배경으로 했어요. 어디를 배경? 예, 여러분들 자, 우리가요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은요 이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까 도시는 커야 그냥 남양주 크기 이게 한 개 도시인 줄 알아. 그런데요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도시 크기가 다 달라요. 예, 중국에서는 충칭인가요? 중국에서는 거기 그 도시는 크기가 우리나라 경기도보다 커요. 도시가. 여러분들 우리가 LA라 그러잖아. 미국의 LA는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서울 크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경기도 정도 크기일까요? LA 도시 하나가 경기도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도시가 다 고만한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면적이 제일 넓은 도시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울산이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인천이 두 번째로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울산하고 인천이 제일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울산이 아마 면적이 서울보다 훨씬 넓어요.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도 옛날엔 서울보다 좁았는데 강화도가 인천에 편입됐잖아. 인구는 2만밖에 안 돼. 근데 강화도가 편입되는 바람에 인천이 서울보다 면적은 더 넓어요. 그 앞에 서해 저기 백령도도 인천이야. 근데 이 백령도 인천에서 가려면 4시간 배 타고 가. 4시간. 근데 거기도 다 인천이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꽤 넓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하여간에 우리나라 도시들의 면적은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도시라고 하면 도시가 어디에는 아주 이렇게 중소도시 쬐끄만 게 도시인가 하면 어디는 어떻다? 정말 경기도 크기 그런 것이 도시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 여기 런던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요 상당히 커요. 면적적으로도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EPL 보면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 그 EPL 팀만 해도 되게 많잖아. 일단 손흥민이가 있는 토트넘도 런던 배경이고 첼시도 그리고 그 뭐지 무슨 햄? 사우스햄인가? 뭐 거기도 저기고 아스날도 EPL 4팀 그 중에서도 4팀이 전부 런던을 배경으로 해요. 거기에 1부 리그, 2부 리그까지 뭐 합치면 얼마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게 되면 그 도시가 이렇게 분화돼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로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는 상종도 안 해. 또 요 지역 사람하고 요 지역 사람하고는 왼수야. 막 이렇게 도시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분화가 돼 있어요. 예. 그게 런던이라는 이 도시다 보니까 이 런던에 대한 이 이론 속에서는 어떤 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지역은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한 지역이 되고 어느 지역은 상업 지역, 어느 지역은 농업 지역 이런 과거부터 역사를 달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자체도 다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는요 구교라면 어디에는 성공회라 그러잖아요. 영국 국교가 이고 어디에는 프로테스탄트가 중심이 되었고 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있잖아요. 문화 역사적 그런 배경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같은 런던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중심지가 다 어떨 수 있어? 다 따로따로 있을 수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액 이론이에요. 대도시의 경우는 중심지가 하나다 여러 개의 중심지가 존재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중심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해리스 울만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의 수는 증가하는데 그러면 이 다액이 생기는 형성되는 그 논리적 근거 3가지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다액 이론의 3가지. 자, 첫째는 뭐냐면요. 동정업종끼리는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뭐냐면은 종교 문화적 차이, 그다음에 직업의 차이 이런 걸로 서로 이렇게 분화되고 모인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애들끼리는 어떻게 돼? 모이고 다른 애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돼? 그래서 수업할 적엔 제가 이렇게 같은 놈은 모이고 다른 놈은 떨어진다라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들 모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가 여기 보십시오. 영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영주성이 있다면 이 속에 농사 짓는 사람, 뭐 농노, 그 다음에 상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영주성을 중심으로 같이들 어때? 몰려 살았던 거야. 이러는 것이 이 성이 점점 발전하고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끼리 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끼리 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장간 뭐 이런 공장 지역끼리 한쪽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섬유 뭐 이런 것을 하던 그저 이런 쪽은 하면서 같은 업종끼리 이렇게 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2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는 그러면 왜 여기가 상업지역이 아니고 왜 여기가 농업지역이 됐냐는 거야. 상업지역 아니고 가격이 어떠니까 싸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는 왜 상업지역이 됐냐?
지대가 어떠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어느 지역에 뭐가 되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끼리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이 속에 중심지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는 여기끼리 뭐가 생겨? 여기는 여기끼리, 여기는. 그리고 과거에 붙어 있었던 영주성, 여기가 바로 뭐야? 도시의 진짜 핵심이죠. 이게 주핵이야, 주핵.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부핵. 그래서 다핵심 이론입니다 라는 거요. 예, 저는요,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인천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턱꾸러기더라고 나도. 예, 어떻게 딴 지역으로 이사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 때는 그냥 무조건 인천에 핵 하면은 그냥 동인천이었어. 동인천. 근데 지금은 인천의 핵이 동인천이냐? 절대 아니야. 그죠? 예, 다 지금 분화돼 가지고 동네마다 있죠. 중심 상업 지역들이 따로따로 존재해요. 예, 여기도 그렇지 않나요? 예, 이런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세 가지가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다핵심 이론에 형성되는 내용이야. 동종업종끼리는 뭐 한다? 모인다. 이종업종끼리는 어떻게 한다? 분리된다. 그 다음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다핵심이 형성된다라는 것이 해리스 울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걸 알거든. 근데 한글을 몰라서 틀려. 자, 양립성이래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양립성. 이종업종끼리 양립성, 동종업종끼리 양립성. 아이, 우물거리지 말고 이건 양립성 나면 이야 동이야. 그러니까 동종업종이 양립하는 거야, 이종업종이 양립하는 거요. 예? 동종업종이야. 근데 양립이라 하니까 양립이 무슨 뭐야? 이쪽에도 쓰고 이쪽에도 쓰고 하니까 이종업종인 줄 알아. 양립이라는 건 무슨 뜻이요? 같이 있을 수 있다 그 뜻이야. 양립이라는 건 무슨 뜻? 같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양립성 나면 뭐요? 동종업종이에요. 그러면 이종업종 하면 뭐가 나와? 이산이라고도 나와. 분리된다, 이산된다라고도 나오지만 비양립성이에요. 좀 말을 갖다가 있잖아요. 좀 쉽게 하면 얼마나 좋아. 양립한다는 게 무슨 뜻? 함께 할 수 있다 그 뜻이야. 양립한. 그래서 동종업종끼리는 양립성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 한글 때문에 틀려.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예, 상당히 억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게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 해리스 울만의 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하고 얘는 배타적인 거다. 일단 저걸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배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이거요. 작은 지역에서는 아까 런던이 이렇게 돼서 런던이 분화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작은 지역, 어떤 지역에서는 뭐가 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선형 이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런던이라는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동심원 이론이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구도시는 어떤 형태야? 과거의 도시는 핵이 하나야. 근데 오늘날 도시들은 핵이 하나요? 아니면 나누어지면서 도시마다 중심 그 중심 상업지역 따로 존재해. 예, 중심. 그래서 다핵 이론을 보여주고 있다. 해서요, 여러분들 결국은 뭐냐면요, 이 오늘날처럼요, 이렇게 뭐냐면은 국가가 계획해가지고 짓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핵 도시가 돼요. 무슨 도시? 다핵 도시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다핵심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좀 그렇지만 다차원 이론하고요, 여러분들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차원 이론은요, 여러분들 누구의 이론이다?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해서요. 다차원 이론은 이거야. 저 좀 보십시오. 도시에는 요것도 다 동시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어떻다고요?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시몬스는요, LA를 배경으로 설명을 해요. LA가 어디요, 근데? 예? 로스앤젤레스, 라라랜드. 예, 라라랜드, 저 인생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영화 한번 꼭 보세요. 라라랜드. 자, LA라는 도시를 갖고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도시는 동심원 이론이 얘가 어떤 측면에서 받아들이냐면 이거는요, 도시가 발전 분화한다라는 측면에서 발전 분화한다 하면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도시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누구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 맞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선형 이론은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요, 소득차,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계층 문제예요. 계층 간의 구별, 이런 측면에서는요, 여러분들 선형 이론이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 이건 뭐냐? 문화, 인종, 종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다핵심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LA라고 하는 도시가요,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얘가 그렇게 지금 오늘날 거대 도시로, 실제로 여러분들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 하면 두 개 아닙니까? 동부의 뉴욕, 서부의 LA, 그죠? 과거에는 뉴욕과 LA는 비교도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어디를 더 좋아해? LA, 그쵸? LA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요, 그 LA라는 그 도시가 발전 분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무슨 이론이 적용돼? 그렇죠. 그 조그만 마을이 점점 커져서 하는 동심원 이론이 적용된 거고. 그다음 LA 가면은 여러분들, 난 가본 적 없어. 근데 거기 뭐 비버리 힐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요? 그렇죠. 고소득층 살아 거기에, 그죠? 이런 고소득층 주거지역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진다는 측면에서는 무슨 이론? 선형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하게 고소득층들이 살고 그 다음에 저가주택 위치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구 이론? 그 다음 멕시코계가 몰려 살아, 히스패닉계들, 그죠? 그 다음에 차이나계가 몰려 살아,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몰려 살아. 그래서 한국 사람 몰려 살면 뭐가 돼? 그죠? 코리아타운, 한인타운 되고, 그죠? 차이나타운 되고. 그러면 그런 각각 타운마다 또 어떻게 뭐가 있어? 중심지가 존재해. 그래서 중심지가 여러 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누구? 문화, 인종, 종교적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LA를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어떻다? 동시에 적용되고 있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도시화 차원, 뭐가 떠올라? 동심원 이론, 사회 계층, 계층이 오늘날에는요, 여러분들 농노, 농민 뭐 이런 계층들이 따로 존재해. 계층은 소득의 문제야. 오늘날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계층이야 오히려. 그래서 무슨 이론? 그래요, 인종, 요 측면에선 다핵심 이론. 그러니까 도시에는 요 세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 누구 이론이다? 시몬스의 다차원이에요. 다핵심하고 다차원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핵심이 여러 개, 중심에 부심이라 그래가지고, 예, 도심 외에 여러 개의 부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해리스 울만의 이야기라면, 여러분들 도시화 차원, 소득 계층 차원, 인종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 누구 이론이다? 시몬스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1번 도시화 차원 나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사회 계층 차원, 그죠? 인종 분류 차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시화 차원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 계층에서는 선형 이론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 뭐 계층 요거 다핵심 이론, 예, 여기는 인종 분류 차원이다. 자, 외워야 돼? 그냥 알면 돼? 그냥 알면 돼요. 여기 외우면 또 잊어버려 다 4시간만 지나면. 예. 그 다음 마지막 이론입니다. 자, 유상도시 이론으로 이건요 이제 배리 이론인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배리 이론 이런 거예요. 여기 도심이 있어요. 도심에서 여기 이렇게 도로가 외곽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요. 이렇게 도로가 나면 결국 사람들은 이 도로 근방 이런 데 몰려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 도로에 이렇게 몰려 살게 돼.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여기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 그러면 여기 도시가 돼. 그 다음에 여기 빠져나가는 길 없으면 안 몰려 살다가 또 빠져나가는 길이 있으면 거기 마을, 빠져나가는 길 있으면 또 마을, 빠져나가는 길 해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어디에 위치해? 예.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가 막 이렇게 붙어. 그 여기도 이렇게 연결돼. 이거 무슨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다가 도시가 생긴다는 거야. 도시 모양이. 사람들은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여기에들 이렇게 몰려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이게 적용이 돼요. 왜냐? 이 이론의 배경은요 자동차예요. 이 이론의 배경은 뭐라고요? 예. 사람들이 자동차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 이론이 맞아.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이 이론이었어, 아니었어? 그래서 자동차 시절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이론 뭐다?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있죠, 잘 보여주는 게 파리예요. 파리가 이런 식으로 도로망을 통해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유상도시 하면은 베리. 그래서 유상이라는 걸 뭘로 생각해, 여러분들? 리본이에요. 리본. 리본 모양으로 도시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곽으로부터 들어오는 도로들이 있고, 이렇게 있고요. 외곽으로부터. 그리고 리본 모양으로 도시 속에서 여기에 간선도로를 끼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서울도 보세요. 외곽순환도 있죠. 그리고 서울도 보면은 그 안에서 도는 내부순환도 있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외곽순환로도, 옛날에는 외곽순환로가 하나였는데 지금 외곽순환로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갈라지요. 또 이렇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 제2외곽순환로 또 생긴 거 알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동차 도로에 적합한 이론, 저게 뭐다? 예, 유상도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한 거 일단 사람 이름이라도 좀 기억해 봅시다. 예. 동심원 이론, 버제스, 선형 이론, 호이트, 그래요. 다핵심 이론, 해리스 울만, 다핵, 시몬스. 다핵이 아니야, 다차원. 예, 여러분들 시몬스 하면 침대 생각나지 않아요? 침대. 그러면서 침대는 과학이다는 다차원적, 4차원적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침대가 가구지 뭐. 예, 그래요. 그거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베리, 예, 유상도시 이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나눠서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엔 꼭 나와. 틀릴 거야, 맞출 거요? 그냥 알면 맞추는 거요.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겠어요.